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6번에 걸친 심리 끝에 결론을 내렸는데 재판에만 2년이 넘게 걸린 국정농단 사건 어떤 결말을 맞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뇌물 여부를 놓고 1, 2심 판단이 달랐던 만큼 오늘 최종 판단에 따라서 세 사람의 운명이 엇갈릴 전망입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오늘 있을 생중계 재판 쟁점들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서기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한 10개월인가요? 꽤 오랜, 그러니까 3년 정도 되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사건이 시작부터 된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대법원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는데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를 TV로 생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변론이 아닌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한 게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 아닙니까?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사법 처리 문제하고는 또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실로 국민이 끌어내렸고 국민의 혁명을 통해서 이런 법적 잣대가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 봤을 때도 국민에게 공개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이 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알리기 위해서 아마 공개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예. 오늘 피고인들은 나오지 않죠? 예, 예. 상고심에서는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예. 출석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전원 합의체 판결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공개가 나중에 됩니다. 판결문이.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차피 판결문이 공개될 내용인데 선고 과정도 국민들이 관심사하기 때문에 생중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생중계돼서 다행입니다. 오늘 생중계 보실 시청자들 어떤 절차로 좀 진행이 되는지를 미리 알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선고 좀 어떤 절차로 좀 진행이 되나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판결 선고, 1심, 2심 판결 선고나 비슷한데요. 예. 이제 보통은 이제 판결 주문부터 낭독하지 않고 이유를 먼저 쭉 설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문을 판결 결론을 이제 내리죠. 예. 12명의 대법관 중에 물론 대법원장도 포함되어 있는 대법원장이 이제 주문을 낭독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원 합의체는 이제 대법원장이 주심이 되는 거죠? 재판장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대법원장님이 아실 겁니다.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예. 것 같습니다. 2시에 시작이 되면 오후 3시쯤 아마 결과가 좀 시청자분들에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직 대법원의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 사실 22년 만입니다.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일단 우리가 과거 2016년도, 17년도에 있었던 촛불 국민혁명과 연계돼서 봐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국민들이 전국에서 1000만 이상 촛불을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50년 가까이 싸웠던 우리 민주화 투쟁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부당한 권력이 그것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쐐기를 박는 아주 전체 세계 현대사에서도 전무후무한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것이 결국은 이제 헌재에서 탄핵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현재는 법원에서 법의 잣대와 법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최종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부당한 권력이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또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이 법의 최종 심판대에 서게 됐는데 2017년 3월인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게 네. 2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 대법원 선고가 있다는 건 통지가 됐다고 합니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의 심정은 어떨까요? 글쎄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엄청난 2심까지 중형을 받았고요. 국민적 지탄을 받았고 또 최고의 권력인 권자에서 이제 내려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사실상 롤러코스터를 탄 겁니다. 최고의 권력에 가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적으로 특히 최순실이라는 사람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렇게 이용한 것인데 그러다 이제 감옥에 가 있는 것인데 예. 그렇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반성과 회개 또 상당히 그 자포자기라든가 예. 이런 심정이 드는 것이 일반적인 심정일 텐데 아직까지 이제 감옥 밖으로 나오는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억울하다. 특히 재판에 전혀 재판을 거부했었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국민 정서하고는 아직도 안 배치되는 이러한 부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제 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대법원 선고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이제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이 뇌물, 그중에서도 말 3마리에 대한 소유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게 1, 2심 이재용 그리고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한 재판 결과도 좀 엇갈렸기 때문에 1, 2심 재판 결과와 비교해서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말 3마리에 대한 이제 사용 이익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을 했는데 뇌물로 그 사용 이익 말고 말을 구입한 대가에 대해서는 대금에 대해서는 1심, 2심이 결론이 달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의장의 재판에 대한 1심, 2심이 다 각각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어떤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의 청탁 여부 관련해 가지고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급한 그 부분도 이 부분은 이제 제3자 뇌물죄라고 해서 그때는 단순한 청탁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정한 청탁이 바로 이제 삼성 이재용에 대한 승계 작업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느냐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을 소유했느냐 아니면 사용하는 것까지 다 포함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저희 가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그래서 할지. 이제 대법원이 오늘 대법원 판결이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 대목인데 결국은 2심에서 판결이 달라졌던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부여했던 2심 판결과 이 말에 관련해서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돼서 2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뇌물 공여 액수가 50억 이하가 됨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이 집행유예로 2심에서 나오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결국은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승마를 지원한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말의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있다. 이러면 이건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영재센터 관련해서도 이것이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서 사실상 대통령 권력과 결탁하고 함께한 것이다라는 해서 보면은 뇌물이지만 아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재벌 기업이 대통령 권력의 압력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소극적인 협력을 한 것이냐 아니면 같이 결탁해서 이 적극적 결합을 통해서 이러한 국정농단의 하나의 중요한 주범으로 삼성이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있느냐 이 차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정농단 사건을 보는데 대통령 권력의 정점이 있고 또 사적 권력으로 최순실이 있는데 재벌 권력이 거기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합되어 있느냐 그것을 이제 법원에서 판결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 방금 화면에 잠깐 보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는 1심에서 없었는데 2심에서 있었던 걸로 그렇죠. 이재용 재판부는 1심에서 있었는데 2심에서 없었던 걸로 이렇게 서로 상반된 하급심에서 결과를 내다 보니까 대부분도 어떤 결론을 낼지 더 관심이 가고요. 이 부분이 영재센 스포츠센터 16억 원 지원 여부와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승계 문제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결정을 미칠지 앞으로 수사 향방의 관심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 여하에 따라서 많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수사의 속도에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 부분을 부정 청탁 인정 안 했던 그 판결에 따르면 묵시적 삼성 승계 작업은 뭐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이런 취지인데 이 부분이 인정이 돼버리면은 결국은 삼바 이 수사에 대해서도 그 삼성의 그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서 삼바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의 탄력을 받을 것이고 또 이미 그 증거 인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구속됐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검찰에서 특검에서 증거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또 거꾸로 오늘 선고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 승계 작업 부분은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개인 사기업 아니에요? 개인 기업이,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죠. 민간 기업의 대통령 권력이 결합해서 승계 작업까지 도와줬다. 그리고 그 민간 기업이 자신의 3대까지의 승계 작업을 위해서 대통령 기업을 활용했다. 이것은 굉장히 확실하게 엄단해야 될 사실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2심에서 판결이 달랐기 때문에 예.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느니까 중요한 것인데 다른 부분은 정경유착 부분들은 그동안에 뭐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도 있었던 일로 관행이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와서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승계 작업은 새로운 기묘한 수법이거든요, 이것이. 예. 그래서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 상당히 주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아직까지 검찰 단계 수사 과정에 있는 건데 오늘 이 대법원 결정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까지 만약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도 이런 것들을 다 좀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좀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삼성 분위기는 상당히 오늘 판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오늘 판결에서 이 승계 작업에 대한 부당한 부분들이 대법원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신 분식회계 문제 그것도 결국은 승계 작업이다. 결국은 3대까지 내려오는데 책임 경영제라는 부분이 지금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1인 오너 체제의 이 재벌 기업의 의존도가 너무 과한 부분으로 간다. 결국 그 부분을 이제 삼성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향후에 물론 그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이렇게 삼성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결국은 이제 이런 책임 경영제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삼성이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과제가 되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2심에서 집행유예를 풀어놨잖아요. 네. 이재용 부회장 그 뒤로 뭐 활발하게 경영활동했잖아요. 최근에 한일 무역 갈등 속에서도 여러 가지 뭐 일본도 방문해서 열심히 하고 뭐 최근에도 뭐 점검 회의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서 향후 행보 확연히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삼성 분위기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은 오늘 뭐 구속 불구속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파기환송되면 다시 2심 예. 재판을 받지만은 결국 삼성 측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구속된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판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예.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지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또 이제 특히 한일 관계도 있고 그러나 법의 잣대와 이런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의 이 재벌의 어떤 결합 정도와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은 또 법의 잣대에서 현재 현실로 인해서 이것을 뭐 완화해 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국민들도 아마 그 점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2심에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결과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과 특히 이 말 소유권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엇갈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누군가 하나는 파기환송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지금 시나리오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뇌물 부분은 이제 인정이 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결론이 맞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 거기는 기각되고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 되겠죠. 예. 반대면 또 반대 결과가 나올 텐데 네. 또 한 가지 이제 변수는 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그게 공직선거법에서 뇌물죄에 대한 분리 선고를 하도록 돼 있는 예, 1, 조항이 2심 있다 법원 보니까 판단이 잘못됐다 그런 예,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논란이 좀 뇌물을. 있어서 예, 예. 이 부분 때문에 별도로 이런 이유로 파기환송될 수는 있습니다. 상고기각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상고기각 해야 될 상황인데 그냥 그 문제 때문에 파기환송될 수는 있는 그런 약간의 좀 다른 변수가 있긴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외재산 도피죄 부분인데 예, 이게 예. 생각보다 법정액이 높습니다. 이득의 그러니까 도피 액수가 50억이 넘게 되다 보니까 예, 예.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굉장히 높은 형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 범죄가 만약에 유죄로 인정돼 버리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원천적으로. 왜냐하면 집행유예를 하려면은 한 번 장량 감경 해가지고 그게 3년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한 번 예. 감경을 해도 5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간에 이제 언론의 보도 중에 말 뇌물죄 부분 때문에 만약 그것이 인정이 돼버리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전망 내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좀 잘못 알려진 거고요. 왜냐하면 국외재산 도피죄 빼고 나머지 뇌물죄 부분만 놓고 보면은 그게 인정이 되더라도 징역 5년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장량 감경을 하면은
3년 이내로 떨어지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여전히 가능한 상황인데 국외지산 도피죄가 만약에 전부 유죄가 돼버리면 이거는 집행유예 불가능하죠. 예, 50억 원을 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뇌물죄 부분은 이제 50억이 기준인데요. 예. 국외지산 도피죄는 50억이 넘더라도 징역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 액수의 문제보다도 이렇게 이 유무죄 문제에서 달라집니다. 현재 2심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송금 행위가 도피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놓은 상황인 거죠. 그럼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죠. 뇌물죄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경영권 승계 문제 아주 나쁜 그 지금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과거 군사정권과 달리 그 소극적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어떤 정권의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뇌물을 바쳤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국외재산 도피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법리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고 기존의 판례에서는 엄격하게 요건을 갖춰놓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유죄로 바꾸려면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 어떤 전향적인 예. 판례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섣불리 전망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소비라서 만약에 이제 최소 한 명은 파기환송이 되잖아요. 파기환송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아가서 어떤 식의 파기환송이라는 건 대법원에서 직접 결론을 이제 최종 내리지 않고 고등법원으로 가서 다시 심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예. 어떤 방향을 정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심리를 해야 된다. 이런 예. 부분이 제대로 심리 안 됐다.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든가. 뭐 이런 특정 식으로. 혐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일부 이 혐의에 특정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도 파기환송할 수도 있고 예. 다른 이유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이유로 해서 파기환송할 수도 있고 어느 한 가지 사유만 있어도 파기환송 되는데 예. 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그 2심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 2심 재판 그 절차는 똑같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2심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되고 네, 똑같은 절차를 밟긴 하는데 대법원에서 정해준 그 법리 예. 거기에서 벗어나서 판결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정을 아직까지는 좀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파기환송될 경우에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뇌물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그 코어스포츠 용역되고 36억, 그다음에 말 그 34억, 그다음에 영재스포츠센터 16억 이렇게 해서 이게 50억 훨씬 넘었단 말이죠. 이게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횡령죄가 적용이 됐는데 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이 코어스포츠 36억만 뇌물죄로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2심에서요. 예. 그러니까 50억이 안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50억의 기준에 의해서 형량 자체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이 50억이 안 되는 나머지 말과 영재 스포츠센터가 이것이 뇌물죄 적용이 안 됨에 따라서 2심에서 그럼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었단 말이죠. 2심에서.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것을 대법원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뭐 부분 파기환송이냐, 부분 유죄냐, 무죄냐, 이거에 따라서 변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만약에 판단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이 파기환송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모두 다 그러면 좀 형량이 좀 감경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의 예를 들면 뇌물죄 1심에서 적용됐던 말과 영재스포츠센터 이것이 대법원에서 이건 유죄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지는 것이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부분들 그대로 예를 들면 그냥 인정해 지금 말씀하신 인정하게 되면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형량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2심 판결이 상호 달랐기 때문에 동일한 피의 사실과 동일한 혐의인데 이것이 각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대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해야 되는 거죠. 예. 국정농단 사건에 뭐 스모킹 건이 됐다고 할까요? 안종범 수첩 뭐 대명사처럼 불리게 됐어요. 어떤 증거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 이것도 1심, 2심 좀 다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대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판단을 내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업무 일지 형식으로 업무 과정에서 이렇게 메모를 수첩에다 해놓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업무상 작성한 문서라서 사실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항소심에서 그 인정 안 된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부분의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황 증거로만 인정이 됐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황 증거로만 인정이 됐다라는 건 대법원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뭐 증거 효력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형사 재판을 할 때 판결할 때 예.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를 먼저 따지고 그다음에 증거 능력이 있더라도 이것이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따지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황 증거의 문제보다는 이제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겁니다. 그래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내용을 믿을 수 있느냐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예. 오늘 선거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TV를 보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보지 않는다면 뭐 교도관이나 접견 변호인이 뭐 결과를 통보를 하겠죠. 뭐 다른 방식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보를 해서 이제 알게 될 거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 이 대법원 결론에 크게 관심이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워낙에 다른 혐의가 너무 많아서 예, 이정 부장의 경우는 이게 집행유예 되냐 안 되냐 굉장히 촉매 관심사 되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뭐 실형은 뭐 불가피합니다. 총 몇십 년 이상. 32년이 예. 넘잖아요. 아무리 파견된다 하더라도 예. 다른 혐의도 많아서 형량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실형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예. 오히려 이제 관심사는 사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든 판결이 빨리 확정이 돼서 특활비 부분만 지금 남았죠, 예, 최종심.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사면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판결이 확정된 뒤에 거의 1, 2년 내에 이제 사면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 현안 어떤 정치 상황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선이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총선이나 다음 대선에 계속 정치 일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언제 어떻게 사면을 나갈 것이냐 여기 관심 있지 않을까. 예. 그만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생각하세요? 사면 그 부분. 전두환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당선자 시절이죠, DJ가. 근데 사실상 그 당시에도 이제 좀 반발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지금도 사실상 전두환 전 대통령 국민적 논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케이스는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 측면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적인 분기에 의해서 헌재하고 재판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면을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을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국민적 동의가 없는 경우에 국민적 여론이죠. 민심이 예를 들면 오케이 하지 않는데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뭐 선거를 때문에 한다. 그럼 국민적 반발이 저는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또 최근의 형국을 보면은 이제 정치가 너무 양극화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친박 세력이 너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치를 좀 중화시키고 중도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사면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의견도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아 한국외대 초빙 교수 서기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